애청자님으로부터 온 메일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푸나님과 새날 패널님들께 음력설을 맞아 새날 식구들께 인사드립니다. 저는 지난 추석 바로 앞에 새날의 도움을 요청한 적 있는 교포 김혜순입니다. 새날에서 명종님이 자세히 안내하신 대로 제 외조부 문제를 청와대와 보훈처에 직접 민원을 넣었고 즉각 양쪽으로부터 답변을 받았습니다.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두고 민원을 제출했고 연휴가 끝나고 업무가 시작되는 첫날 아침 일찍 보훈처에서 답변이 왔으며 청와대에서도 이틀 후 똑같은 답변을 받았습니다. 우선 너무 놀랐습니다. 그렇게도 신속하게 정부기관에서 답을 받을 줄은 몰랐고 제 질문에 성심껏 답변하는 담당자분께 신선한 호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다시 한번 국가보훈처 공훈발굴과 담당자 천지명님께 또 새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당시 화성시로 찾아갔다가 담당자인 구급 공무원에게 자존심을 심하게 다친 오빠 때문에 제가 빡친 상태였는데 명종님 덕분에 청와대 민원 제출 시 공무원 징계를 원하느냐라는 설문에 아니요 했습니다. 또 청와대와 보훈처로부터 신속하고도 예의 바른 서비스에 상처도 치유되고 국민으로서 처음으로 국가로부터 대접을 받는 기분이었고 뭔가 국가의 품격을 느꼈습니다. 이니 정부 최고야 하며 엄지척이 절로 되더군요. 우선 정부로부터 받은 답변은 이렇습니다. 제 어머니께서 2011년 한 번 신청한 적이 있고 독립유공자 서훈 공적심사에서 광복 이후 행적 이상을 사유로 서훈이 보류되었다고 합니다. 이번에 저의 요청으로 국가보훈처에서는 제 외조부 김칠성옹에 대한 추가 자료 조사를 실시하여 내년 광복절 계기로 독립유공자 공적심사에 다시 부의하고자 하며 그 결과를 내년 8월 중순경 우편으로 알려주겠다고 합니다. 사실 처음 새날에 메일을 보내고 전파를 타고 여러 가지 상념에 잠겼습니다. 제 외할아버지 김칠성옹을 세상에 알리고 궁금했던 사람들을 찾아볼까 등등. 제가 어릴 적 어머니 턱 밑에서 들었던 또는 인형놀이 하는 척하며 몰래 엿들었던 비밀스럽고 무시무시한 얘기들의 단상을 몇 개만 떠올려 볼까 합니다. 외할아버지는 독립운동가요. 부산의 지도자라 불리며 선거 때 학생들이 떼를 지어 몰려와 자원봉사를 했다. 당시 19세에 고시 합격한 천재소년 김복실이란 청년이 신문기자와 인터뷰하며 존경하는 김칠성 선생 밑에서 비서가 되고 싶다. 변호사며 김칠성의 비서인 김복실은 함께 납북됐다. 할아버지가 납북되자 어느 날 당시 부산여고 3학년이던 어머니 교실 앞에 시꺼먼 집차가 와서 이름을 부르고 데려간 곳은 서대 신동 꼭대기에 임시로 만들어 놓은 CIC. 거기엔 동래 중학교 2학년이던 남동생이 이미 잡혀와 있었고 하체를 벗기고 전기선으로 성기를 감아놓은 상태. 비명을 지르며 내 동생을 풀어라 라며 소리를 지르는 미모의 여고생에게 야, 우리 CIC에도 봄이 찾아왔구나. 역시 국회의원 딸답구만. 제 어머니는 뛰어난 미인이십니다. 남동생 성기에 칭칭 감긴 전기선은 풀어졌지만 그 대신 교복 입은 여고생에게 협박하며 보여준 것. 하얀 교복 와이셔츠 등짝이 피투성이로 젖어 살과 함께 붙어버린 채 실신한 대학생. 또 여순 반란 사건으로 잡혀온 아리따운 여학생. 엄마는 두고두고 그녀를 영화배우 문희를 꼭 빼닮았다고 수십 번도 더 말하던 게 귀에 선합니다. 실오라기 하나 안 걸치고 발가벗긴 채 양쪽 젖꼭지에 전깃줄로 감아놓고 스위치를 꾹 누르니 펄떡하고 물고기가 바다에서 펄떡 튀어오르듯이 천정 높이 치솟았다 툭 떨어지더라. 동생과 둘이 조그만 방에 갇혀있는 동안 쬐끄만 창문 너머로 밧줄에 묶인 사람들이 줄줄이 서서 변소 앞에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는데 거기서 하얀 모시적삼을 곱게 입은 할아버지의 지인이자 주치의셨던 부산 동산병원 원장님을 발견. 나중에 알고 보니 그것이 그분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재판도 없이 총살당했다고 합니다. 우리 어머니는 거기서 결국 최고 실권자에게 강간당하고 그놈이 하더란 말이 식구들은 살려주겠다. 누가 고발했고 모함인 거 다 안다. 죽은 듯이 살아라. 기자들 만나지 마라. 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 후 집 안팎을 경찰들이 겹겹이 둘러서 경호했다고 합니다. 1978년 내가 대학 졸업하던 해 초여름 당시 성동구 구이동에 살던 우리 집은 집을 팔기 위해 복덕방에 갔던 어머니가 울어서 퉁퉁 부은 얼굴로 돌아와서 하던 말이 아이고 세상에 네 외할아버지 친구분들이 복덕방을 하고 있더라. 세 분이 다 부산일보, 부산국제신문, 신문사 사장, 편집국장 하던 분들인데 아마 수십 년 못했던 말을 그날 그들께 했을까? 그 무시무시한 비밀을? 아직은 때가 아니니 입 꽉 다물고 살아라 라고 하셨다고 한다. 집은 다른 복덕방을 통해 팔았다. 그만큼 그 당시까지도 서로 조심하고 기피하며 살았다.
그분들도 다 부산에서 활동하던 지식인들인데 부산을 버리고 서울에서 동네 할아버지들처럼 복덕방이나 하고 사셨다니. 1984년쯤 들은 이야기. 미국 신문 기자가 북에 억류되어 있었는데 외할아버지가 힘을 써서 풀려나 미국으로 돌아갔고 그가 한국을 찾아와 우리 가족을 찾았다는데 우리 집은 1966년 부산을 떠난 후 일체 부산과 어떤 인연도 끊고 외로이 살았다. 그게 언제이고 그 미국인 기자가 누구인지 이제라도 알고 싶지만 혹시 척척 박사, 위키 백과사전 같은 명종님과 야수님, 또 IT의 똑순이 같은 우리 마차님은 알 수 있을까? 이제야 학교에서 배울 수 없었던 한국 현대사를 다 알고 나니 제 외할아버지 김칠성은 북에서 숙청당하지 않고 남해 계셨더라도 이승만에게 암살당했겠다 싶습니다. 지금 자유한국당 저 인간들 하는 걸 보니 더 실감나게 이해가 되네요. 우리 외가처럼 이 땅엔 애국자, 독립운동가들은 저 악마 같은 이승만, 박정희 같은 친일파 놈들한테 철저히 짓밟혀 살았습니다. 외할아버지는 이승만의 만행을 저지하기 위해 부산의 지식인들과 시민들의 강력한 요청으로 국회에 진출했다고 들었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5남매 다 시집장가 보내고 그때부터 민주투사로 거리에 나가 살다시피 하셨습니다. 오빠나 저에겐 니네는 붙잡히면 외할아버지 때문에 바로 간첩으로 몰린다며 눈을 뒤집으며 딴 사람이 되어 무서운 얼굴로 말리더니 피는 절대 바뀌지 않는 겁니다. 당신이 당한 그 엄청난 사건들이 트라우마 치유가 안 된 상태로 두려움과 억울함으로 평생 사셨고 자식들 다 여의고 나서는 당신의 본래 피 속 DNA가 원하는 대로 박종철 열사, 이한열 열사 장례식과 추도식, 또 학생들 시위 현장, 명동 성당에서 학생들이 농성 중일 때 즉석에서 우리 저 학생들을 소리 지르느라 목마른데 음료수라도 사줍시다 하며 앞장서서 돈을 걷어 음료수도 넣어주곤 했답니다. 가로막는 경찰들에게 연로한 할머니가 나서서 호령호령하니 경찰들도 양보하더랍니다. 이 메일을 공개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만약 공개되어 혹시라도 제 외가를 기억하거나 인연이 있는 분들은 연락을 바라며 생존을 알 수 없는 이모님을 찾습니다. 제 어머니의 언니이며 부산 경남여고 김일순 하면 부산 바닥에선 다 아는 빼어난 미인으로 할아버지 선거 때 마이크 들고 찝차 위에서 명년설로 선거운동하던 여장부로 유명하다고 합니다. 동경에서 대학을 나왔고 6.25 나고 집안이 쑥밭이 되자 집안을 정리하고 일본에 유학 중이던 남편에게 갔다고 하는 게 알고 있는 전부입니다. 어머니와도 평생 연락을 안 한 듯하고 혹시 북송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모님의 딸, 그러니까 제 사촌 언니의 이름 김성란, 혹시 아는 분들은 연락 바랍니다. 또 북에는 외할아버지께서 가족을 만들었는지 궁금합니다. 이 문제는 통일부에 문의해볼 생각입니다. 그래도 지금 이 시간은 우리 편이고 남북이 서로 애절하게 통일을 원하고 있고 그래서 꿈만 같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성공하도록 돕고 있는 국민들과 똘똘 뭉쳐 함께 전진하는 새날 같은 팟캐스트가 있어 든든합니다. 우리는 여러분들처럼 맨 앞줄에서 깃발 들고 가는 님들이 있어 든든합니다. 모처럼 나라 같은 나라 되어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찾아온 귀한 명절 설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LA에서 김혜순 드림. 야, 일단 메일의 내용이 너무 좋아요. 그리고 청와대하고 국가보훈처 여기에 일처리 솜씨도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정권이 바뀌고 나서의 어떤 효과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싸우셨던 분들에 대한 대우는 확실하게 하겠다. 이게 이 정부의 기조이고요. 그리고 지금 그 뒤에 굉장히 오래된 어떤 기억들을 써주셨는데 정말 감사드리고요. 좋은 결과 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 한 걸음 더 나가겠습니다. 국회가 동의해준다면 국가보훈처의 위상부터 강화하겠습니다. 장관급 기구로 격상하겠습니다. 국가유공자와 보훈 대상자, 그 가족이 자존감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하면 보상받고 반역자는 심판받는다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국민이 애국심을 바칠 수 있는 나라다운 나라입니다. 애국이 보상받고 정의가 보상받고 원칙이 보상받고 정직이 보상받는 나라를 다 함께 만들어 나갑시다.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 목록을 파쇄한 혐의로 지난 15일 구속됐습니다.
검찰은 이 씨가 최근까지도 이 전 대통령이 차명으로 소유한 부동산을 관리하며 월세 등 각종 수익금을 직접 이 전 대통령에게 전달해온 인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 씨는 구속 이후 검찰 조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스의 매입 자금으로 쓰였다는 서울 도곡동 땅을 포함해 처남 김재정 씨 명의로 매입된 전국 200만 제곱미터 부동산 등이 모두 이 전 대통령 소유라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해당 부동산의 매각 대금이나 월세 등을 관리한 통장은 모두 이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서만 쓰였다는 겁니다. 이 씨는 지난 2007년 검찰 수사 당시 기자회견까지 자청하며 도곡동 땅은 이 전 대통령과 무관하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또 다른 자금 관리인 이영배 씨와 짜고 거짓말을 했다고 최근 자백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2달간의 수사로 수사팀이 밝혀낸 수상한 자금은 크게 3갈래입니다. 먼저 격리 직원 조모 씨가 빼돌린 120억 원, 또 경영진이 빼돌린 회사 돈, 그리고 회사 차원에서 조성됐다고 의심되는 조직적 비자금입니다. 검찰은 특히 회사 차원의 비자금이 다스의 실소유주 승인 아래 1990년대부터 10여 년간 조성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에 따라 기존 다스 수사팀 중 일부가 서울중앙지검에 합류해 비자금 조성 경위를 계속 추적할 예정입니다. 검찰은 또 영포빌딩 압수수색 현장에서 이 전 대통령 재산관리인인 이병모 씨가 차량에 숨겨둔 외장하드도 확보했습니다. 여기엔 다스 실소유주의 것으로 보이는 차명 재산 목록과 관리 현황, 그리고 실소유주에게 이 내용을 보고한 문건 등이 대거 포함된 것으로 확인돼 검찰이 추가 수사에 나설 방침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오늘 서울 대치동 사무실로 출근했습니다. 다스 소송비를 삼성이 대납해줬다는 이학수 전 삼성 부회장의 진술이 알려진 뒤 첫 출근이었는데 관련 입장은 내놓지 않았습니다. 다스 소송비 대납 정말 관여 안 하셨습니까? 네. 그럼 김백준 씨한테 책임이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하지만 이어서 열린 참모회의에선 이 문제에 대해 장시간 논의가 이어진 걸로 전해졌습니다. 일부 참석자들이 이학수 전 부회장의 자수서 내용이 여러모로 부정확하다면서 공개 반박해야 한다고 주장해 회의가 길어졌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식의 강경 대응이 이어지는 데 대해 우려를 표시하는 측근들도 있습니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은 국정원 특활비 수수 의혹과 관련해 특활비 시스템 자체를 몰랐다는 식으로 선을 그었는데 이후 창구였던 김백준 전 기획관이 정반대 진술을 하면서 내부적으로도 동요가 있었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 때문에 이번 소송비 대납 의혹에 대해서도 한 측근은 다스 문제는 이 전 대통령과 핵심 측근 몇 명만 내용을 안다며 어떻게 대외적으로 설명해야 할지 헷갈려하는 참모들도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예, 연휴가 끝나고요.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저는 이미 하루 전에 연휴가 끝나고 방송을 시작했고요. 자, 월요일 날 새롭게 나오신 분들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명절에 어디 다녀오셨습니까, 명정님? 당연히 고향에 다녀왔죠. 어머니? 어머니한테. 세배했어요? 당연히 세배하죠. 세뱃돈 받았어요? 드려야죠. 뭘 받기는 지금 나이가 몇인데. 어머니를 드렸죠. 그게 나이랑 상관없거든요. 부모는 입장에서 1,000원짜리 한 장이라도 복 받으라고 주시는 거지. 아이, 저는 그런 거 전혀 기대하지도 않고 우리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무조건 드려야죠. 어머니한테 드리고 밑에 애들한테도 양쪽으로 드렸습니다. 자, 야수님 어디 다녀오셨어요? 예, 저도 시골 다녀왔습니다. 시골이라 하면 해남 땅끝 마을, 어우. 그리고 여수, 어우. 그렇죠. 원래 그러니까 아버지나 어머니 쪽이 해남이고 예, 야수님은 사실상 부산에서 성장했죠. 예. 그러시구나. 말투는 경상도인데 가는 데는 다 전라도예요. 이 비슷한 경우를 제가 당했는데 아버지 바로 밑에 작은 아버지가 군대 제대하고 바로 부산으로 가셨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부산분 만나서 결혼해가지고 자녀분들을 낳으니 이건 뭐 문화나 말투가 너무 달라가지고 가끔씩 한 번씩 사촌들을 만나면 같은 가족이란 느낌이 안 들더라고요. 만나면은 말투가 완전 달라요. 왜 그랬어요? 딱 그러니까 저쪽에서 아니다 막 이런 식의 말투 있잖아요. 저는 부산에서 성장할 때도 주변에 전라도 분들이 너무 많아서 사실 경상도 사투리보다는 전라도 사투리가 더 귀에 익어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마차님 어디 다녀오셨습니까? 저는 설날에 집에 가는 게 너무 몇 년 만이어가지고 세배하고 차례 지내는 게 너무 어색한 거예요. 그래서 당일날 안 갔어요. 뭐야? 창조적이다. 그래서 오후에 들어갔죠. 말씀을 듣자 하면
이 집안에는 명절만 되면 술 먹고 꼬장 부린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걸 보기 싫은 거야, 지금. 매우 높은 확률로. 네. 자, 듣고 계시죠? 알겠고요. 잘 나오셨고.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겠습니다. 여러분 새해 축하합니다. 아우, 감사합니다. 예. 복 많이들 받으십시오. 북한식 인사. 홍강철님하고 유호성님의 인터뷰 보면 북한에서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가 아니고 새해 축하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네, 들었어요. 그런데 술 먹고 꼬장 부리는 건 똑같다. 역시 한민족. 네. 자, 알겠습니다. 출발하겠습니다. 미국에서 정말 끔찍한 총기 난사한 사건이 또 일어났죠. 현지 시간으로요, 14일. 오늘이 지금 19일이니까 이제 4일 정도 지났을까요? 지났는데, 니콜라스 크루즈? 이제 20살이 안 된 소년인데, 소년이라고 해야 되나요? 투표권이 있겠네요, 미국이니까. 반자동 소총을 난사해서 17명이 숨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이 이 문제 때문에 정말 난리가 난 그런 분위기더라고요. 얼마 안 됐잖아요. 우리 저번에 총기 난사 우리가 이야기한 지도 몇 달 안 된 것 같은데. 예, 공연장에서 이렇게 총기 난사했던 사건이 있었죠. 그분들도 이제 애도나 추도 이런 걸 위해서 촛불을 드시더라고요, 밤에. 정말 수천 명 모여가지고 총기 안전법 입법을 요구하는. 그런데 트럼프는 여기에 대해서 애도는 하지만 총기 규제에 대한 이야기는 못 들은 듯 하다. 이런 거죠, 전반적으로 보면. 이 이유가 뭘까요? 미국의 보수 우파들은 그 총기 소유 자체를 헌법 정신의 하나라고 주장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안전을 스스로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도구다라는 논리로 미국의 근간을 이루는 정신이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더라고요. 그게 보통은 극우주의자들 중에 미국에서 가장 그 영향력이 센 전미 총기협회의 기본적인 논리예요. 국민들은 자신의 생존과 생명을 스스로 지킬 권리가 있다라는 것이 전미총기협회의 주장이거든요. 그러면서 이 전미총기협회라는 곳이 사실 미국에서 가장 큰 로비 단체 중에 하나예요. 규모가 굉장히 크고요. 돈을 많이 씁니다. 일단 정치인들에게. 이건 민주당, 공화당을 가리지 않고 모든 정치인들에게 굉장히 광범위하게 정치 자금들을 건네면서 로비를 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입법기관인 국회가 총기 규제에 관한 법률을 상정하거나 통과시키는데 거의 불가능한 상황으로 되어 있고요. 이것은 사실 민주당, 공화당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양당이 똑같이 어느 당이 집권해 있을 때도 총기 규제는 사실 불가능한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현재 체제에서는. 그래서 미국에서 이 총기 사건이 벌어지는 것을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방법은 정말 미국 국민들이 움직이는 수밖에는 없다고 봐요. 국회에서는 상하원에서는 총기 규제 법률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근본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은 정치력에 따른 문제도 아니고 이건 국민들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났던 촛불 집회와 같은 어떤 이런 저항 정신을 불러일으키지 않으면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판단이 되더라고요. 트럼프의 트위터 정치, 우리나라의 홍준표랑 약간 비슷해요. 홍준표는 페이스북 정치죠. 근데 여기에서 트럼프가 했던 말이 이런 거예요. 왜 민주당은 전임 오바마 정부 때 상하원을 다 차지하고도 총기 규제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았나. 이러면서 왜 자유한국당류의 정치인들이 이렇게 물타기하는 이런 거를 똑같이 보여줬고요. 총기 사건 아카이브라고 하는 단체에 따르면은 올해 미국에서 일어난 총기 사건이 벌써 30건이고요. 사망자가 1,840명이래요. 지금이 2월 후반인 걸 생각하면 진짜 엄청난 숫자죠. 한두 명 죽는 건 보도가 거의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잘 몰랐는데 미국 전역에서는 지금 벌써 사망자가 1,840명이면은 굉장히 심각한 거 아니에요? 네, 페이스북에서 재밌다기보다는 좀 소름 끼치는 영상이었는데 이게 집에서 미국은 다 집에 자동차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차 시동을 걸고 마트에 도착해서 이번 사건으로 사용됐던 반자동 AR-15라는 이 총기를 구입하는 데까지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완전히 구입하는 데까지 16분인가 15분인가 걸렸대요. 그만큼 그 주변에서 이 총기를 구입하는 게 너무 쉽다는 거죠. 미국은 총기가 자동소총만 아니면 구입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쉽게 라이센스를 딸 수 있고 현장에서 구입이 가능해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운전면허 같은 거더라고요. 어떤 내가 뭐 신체적으로 건강하다라는 어느 정도의 증명만 되면 신분증만 가지고 누구든지 살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우리나라는 제가 한 5, 6년 전에 무슨 행사 관련해가지고 제 명의로 행사의 경호 이런 정도로 가스총을 5대 구입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 경찰서에서 바로 신고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됐는지 다 관리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미국이란 나라의 그 역사적인 특성상 총기로부터 시작을 했잖아요.
그렇죠. 인디안들을 학살하기 위한 그 용도가 자기들 말로는 인디안들로부터 자기 자신들을 지키기 위한 용도로 시작했던 이 총기가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 정말 이런 건 우리나라의 행복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그러니까 역사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행정구역과 영토에 대한 개념이 있는 상태에서 조상으로부터 그 어떤 국가나 영토 개념을 물려받으면서 지금까지 왔기 때문에 내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 극단적인 무력까지는 필요 없다는 게 우리의 기본적인 감수성이잖아요. 근데 미국은 기본적으로 침략해서 세운 국가잖아요. 인디언이라는 원래 원주민이 있는 상태에서 영국에서 이주한 사람들이 그 영토를 침략해 나가면서 확장시킨 국가이다 보니까 무력이 아니고서는 설득을 할 방법을 아직까지 못 찾은 거죠. 그러니까 총기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살상해서 어떤 상황을 바꿔낸다는 걸 굉장히 당연스럽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 와서 미국이 문제가 있다는 건 알고 있지만 사실 미국인의 인구보다 지금까지 만들어서 보급된 총기가 훨씬 더 많을 거 아닙니까? 지금 와서 그거를 불법화시킨다고 해서 그게 정말 시중에 풀려있는 거를 다 단속하고 규제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일본은 방사능, 핵으로 망하고 지금 땅이 완전히 버린 땅 됐지 않습니까? 핵망. 네. 미국은 총기로 망하는 그런 느낌이에요. 불안해서 어떻게 살아? 근데 그 총기 난사 사건에서 생존 학생이 앞에 나와서 연설하는 장면이 굉장히 인상 깊었었는데 이게 이제 트럼프 정부에서 이 피의자 자체를 정신건강 문제로 몰아가니까 이 학생이 이건 정신건강 문제가 아니다. 총이 아니고 칼이었다면 그렇게 많이 못 죽인다. 트럼프에게 묻겠습니다. 총기협회로부터 얼마를 받았습니까? 3천만 불 받았죠. 총기협회로부터 후원받는 정치인들에게 말하겠습니다. 부끄러운 줄 아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주에 이 학생이 주도해서 지금 조직화되고 있대요. 미국 전역으로. 그래서 다음 주에 큰 대규모 집회를 한다고 하는데 그게 어떻게 진행될지 한번 지켜봐야겠어요. 트럼프는 이제 뭐 우리나라나 중국에 가면은 VVVIP 대접 받는데 미국에서는 탄핵 대상 감인 거죠. 사실 알고 보면은 자기 나라에 돌아가면은 이제 일단은 러시아의 미국 대선 개입 트럼프의 가장 약점이기도 하고 아마 임기 내내 계속 이야기는 될 거고 그 문제 때문에 지금 미국에서도 특검이 트럼프와 러시아는 사실상 무슨 관계가 있는가 뭐 이런 식의 계속 트럼프가 몰리는 그런 분위기예요. 러시아가 미국 대선에 개입해서 트럼프를 당선시켰다. 이게 핵심인 거잖아요, 사실은. 트럼프 입장에서는 뭐 말도 계속 바뀌고 있고 그래요. 내가 언제 러시아의 미국 대선 불개입을 얘기한 적이 나는 결코 없다. 그러니까 계속 그렇게 얘기해 왔으면서도 그 러시아가 미국 대선에 개입하지 않았다, 개입했다 이런 논란들 속에 계속 자기 실드만 있던 그런 분위기인데 그 와중에 이제 맥메스터 국가안보보좌관 이 사람도 이제 러시아가 미국 대선에 개입한 게 명백하다 뭐 이런 식의 얘기가 나와서 특검도 그렇고 청와대 보좌관도 그렇고 느낌적 느낌은 그래요. 수사받는 미국의 MB 이런 느낌. 딱 그런 느낌이에요. 러시아가 미국 대선에 개입했다 안 했다까지는 우리가 지금 확인할 수 없는데 이 당시 트럼프 캠프에 있었던 고위급 인사들의 전해지는 말에 따르면 자신들의 목적은 트럼프 당선이 아니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캠프에 있었던 그 누구도 트럼프 당사자도 당선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대요. 일종의 방송 소스로서 대선이 지나가고 나서 그 트럼프가 이제 방송인으로서의 어떤 캐릭터 구축의 하나로 그런 전략의 일환이라고 다들 생각했지 이 정말 실제로 당선될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 안 했다는 거죠. 그래서 당선됐을 때 다들 어리둥절해가지고 기뻐한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러시아가 트럼프의 대선 출마라는 거를 활용해서 어떤 조작을 했는지는 우리가 확인할 길은 없지만 그 했든 안 했든 그게 최종적인 목적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그리고 지금 와서 보니까는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최악인 대통령직에 둬도 되느냐 트럼프를 이런 미국 전역의 어떤 암묵적 동의에 따른 절차가 진행되는 것 같아요. 개입했다 안 했다보다 중요한 건 미국 사람들이 용서 못하는 건 거짓말입니다. 개입 안 했다 이야기하고 있다가 나 그런 말 한 적 없어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다면 네. 미국인들은 그렇잖아요. 닉슨도 어떤 상황에 대해서 거짓말한 부분 때문에 사실 물러난 거거든요. 자, 우리가 북한과 대한민국의 정상회담 이 부분에 대해서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김여정 그리고 김영남 고위급 대표단의
북한으로 돌아간 이후에 문재인 대통령이 처음으로 꺼낸 말,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마음이 좀 급한 것 같다. 우물에서 숭늉 찾는 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여기에는 이제 여러 가지 포석이 있다 이렇게 언론들도 분석을 하고 있는데 정상회담 언제 좀 이루어질까요? 뭐 이렇게 묻는다면 마음이 급한 것 같다. 우물에서 숭늉 찾는 격이다. 이 표현이 그 언론들한테 굉장히 많이 회자가 되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야마를 뽑기 위해서 언론들이 야마. 헤드라인에 배치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표현들이 좀 적절한 부분이 있거든요. 문재인 대통령은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일종의 표정 관리 아닐까요? 속도 조절이라는 것도 분명한 거고 여기에서 너무 긍정적으로 전망하거나 이게 다 내 덕이야라는 그런 뉘앙스가 조금만이라도 나오면 이 보수 언론에서 가만히 두겠습니까? 지금도 가만두지 않고 막 물어뜯고 헐뜯으려고 난리 법석인데. 사실 대한민국 정부와 문재인 대통령의 기본적인 입장은 남북 관계에 대해서는 그 균형자론이잖아요. 운전자.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과 대한민국이 운전석에 앉아서 운전하는 입장이고 나머지 주변국들을 같이 태워서 간다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의 이 발언에 대해서는 사실은 트럼프와 김정은이 스스로 본인들이 갖고 있는 카드가 우월하다 하면서 현재는 굉장히 강경한 노선으로 가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북한과 미국이 둘 다 북미 대화에 대한 입장은 섰습니다. 이전에 비해서는 확실히 섰어요. 대화할 수 있다라는 입장으로 완전히 돌아섰고요. 미국 또한 사전 접촉, 북핵 폐기를 위한 사전 접촉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용의가 있다라고 하면서 입장이 완전히 돌아섰는데 단 한 가지는 자존심이 세서 자존심을 지금 현재는 본인들이 자존심을 세우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이 우물가에서 숭늉 찾는 격이다라고 한번 낮춰준 의미는 두 나라 간의 입장을 세워주는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과 대한민국이 가운데서 휘둘르지는 않겠다. 둘의 입장을 맞춰서 둘이 대화하는 모습이라도 나와야 그것이 바로 남북 정상 간의 만남으로 가는 모양새가 나오는 거다. 그것이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했던 여건을 만들어가는 거다라는 것을 내비친 것이고요. 현재 상황이 돌아가고 있는 것을 보면 올림픽 기간에 이 우리 설 기간에 굉장히 급변하고 돌아갔던 국제 정세를 보면 여러 가지 징후들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북한의 입장에서는 아쉬운 건 우리가 아니야라는 입장을 분명히 표시를 했고요. 북한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아쉬운 건 미국이야. 우리는 아쉽지 않아라고 얘기를 했고요. 미국은 대화할 수 있어. 사전 대화도 가능해. 북핵 폐기를 하고 대화하는 게 아니라 폐기하기 위한 사전 대화도 가능해라고 메시지를 던졌고요. 중국도 당연히 북미 대화를 찬성한다고 했고 여기에 일본이 항상 그 고춧가루를 치던 일본이 외무상을 통해서 나온 발언이 있습니다. 북한과 미국과의 대화에 대해서 본인들로 지지한다는 그런 메시지를 분명히 내놨어요. 자, 이렇게 지금 돌아가고 있다는 것은 북한과 미국이 대화와 협상 테이블에 앉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물밑 협상이 이미 시작돼서 돌아가고 있다라는 판단이거든요. 올림픽을 계기로 이미 물밑에서는 협상이 진행되고 있고 이 진행되는 협상 결과가 가시적인 선으로 올라올 때, 물 위로 올라왔을 때 미국과 북한이 일정 정도의 메시지를 다시 한번 내놓을 겁니다. 북미 간의 대화 채널이 스위스라든지 이렇게 제3국에서 만들어져서 테이블에 앉는 메시지가 나오는 순간이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했던 여건이 만들어지는 시기다. 라는 그 판단을 할 수 있게 문재인 대통령은 그 그림만 만들어 놓고 딱 가라앉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실제로 대한민국과 문재인 대통령이 갖고 있는 이 외교력이 혼자서 가면서 다른 나라를 따라오게 하는 이런 외교력은 사실은 우리나라의 국력에서 보면 굉장히 힘든 상황이고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혼자서 가는 게 아니라 다른 여러 나라들을 같이 몰고 가면서 주도권을 놓지 않는 상황에서 겉으로 보이는 모습은 핵심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북한과 미국이 서로 체면이 상하지 않는 본인들의 입장에서 외교력에서 체면이 상하지 않으면서 전 세계에 메시지를 던질 수 있는 우리도 평화를 사랑해라는 메시지를 던지는 것을 수를 쓸 수 있게 옆에서 도와준다는 거죠.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아마도 이 올림픽이 끝나는 시점이 되면 북한과 미국이 어느 일정 정도의 메시지가 다시 한번 나올 것이라고 봐요. 대화를 하겠다. 협상 테이블에 앉겠다 내지는 어디에서 만났다라는 메시지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발언은
지금 당장 북한하고 정상회담을 한다는 것은 시기상조야라는 메시지를 명확히 그은 거고요. 그렇다고 해서 일부 보통 언론들이 분석하듯이 북미 간의 대화가 먼저 이루어져야 우리가 그 다음에 가는 수순이야라는 메시지는 아니라는 거죠.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죠. 예, 적합한 비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양질 전환 법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 양적으로 많아지면은 어느 순간 질이 좋아진다는 이런 이야기인데, 그런 측면에서 방금 영종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밑에서 양적으로 많은 교류가 작은 것이라도 뭐 그게 문화 교류가 됐든 뭐 스포츠 교류가 됐든 어떤 형태로든지 이 여러 측면에서 교류가 충분히 일어난 다음에 정상회담까지 이어질 때 그 정상회담이 정말 뭔가 현실적으로 실제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번에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큰 변화가 일어났고 단초가 마련됐지만, 그렇게 큼직큼직한 거 하나가 생겼다고 해서 그 다음 나머지 모든 게 다 변화될 거라고 기대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다라는 판단일 거라고 봅니다.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겠는데, 일단 제 생각은 이런 거예요. 우물가에서 숭늉 찾는 격이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면 돌려 말하면 자신감의 표현 중에 하나라고 봐요. 내가 무슨 힘 있어? 미국이랑 북한이 만나야 되는 거지. 요 느낌으로도 들리는데, 한편으로 말하면은 긍정적인 어떤 메시지나 신호들을 갖고 기다려봐, 시간만 지나고 나면 다 잘 되게 돼 있어, 요 느낌도 좀 있단 말이죠. 그런 면에서 보면은 뭐 일본에서는 뭐 이미 북한에 우리가 뭐 특사를 보내고 어쩌고 막 오보 또 내고 막 난리가 났는데,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사실 미국의 사인이 없이도 남북 관계는 대화는 할 수는 있어요. 근데 미국 입장에서 보면 죄를 저지른 핵을 만든 북한에 대해서 남한이 너무 우호적으로 가거나 뭔가를 하게 되면 남한도 일종의 타겟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사실은 미국 등의 암묵적인 허락이라도 좀 받아야 되는 측면, 그걸 만들어가는 과정, 그러면서 북한하고 이야기 나눠보니까 나름대로는 이야기해볼 가치가 있는 것 같아. 직접 김정은 만나서 확정을 지으시오 뭐 이런 식의 어떤 공조관계랄까, 이런 관계들이 같이 좀 묶여져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잘 되고 있는 신호예요. 우물에서 숭늉 찾는 격, 짜증내고 말하는 게 아니라 좀 기다려봐, 잘 되게 돼 있어, 이런 느낌. 약간 네. 앞서 나가는 언론을 노련한 방법으로 잡아두는 발언 같은. 그렇죠, 그렇죠. 언론들은 이제 우리를 포함해가지고, 우리는 뭐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김여정 부부장을 통해가지고 우리는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 라고 보냈을 것이다. 저는 그 말이 틀렸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래야 대화가 시작되는 거니까. 어떤 상황을 놓고라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정도라고 보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우리고 언론들은 이제 막 앞서가서 이미 평양의 특사가 간 것처럼 이야기해버리는 그런 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아울러서 지금 청와대에서 최근에 나온 메시지 중에 오보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 각 부처에다가 적극적으로 대응하라, 이렇게 지시했다는 거예요. 저번에 우리가 그 동아일보 그 오보 있었잖아요. 사설 오보요. 그걸 오보라고 하니까 가짜뉴스 아니에요?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냈으면 가짜뉴스죠. 청와대에서 이렇게 말을 해서 그래요. 내가 마치 이거를 가짜뉴스로 오보로 말한 사람처럼 만들어놨네?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이 이제 오보에 대해서 적극 대응하라. 서울 외교부청사에서요, 2일날, 지금 알려진 거는 지금 설 명절 이후인데, 2일날 외교부청사에서 정부 부처에 다 있잖아요. 부처마다 대변인들. 전부 다 모여서 회의를 했다고 그래요. 가짜뉴스가 오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지, 가짜뉴스로 이 대응을 안 하고 그냥 뭐 그런가 보다라고 그냥 원래 쟤들은 가짜뉴스니까라고 놔두면 그게 진실이 돼버리는, 그걸 좀 적극 대응해라는 이야기를 그때 회의를 했다는 게 지금 보름 만에 알려진 거죠. 근데 이게 뭐 이정현처럼 적극적으로 나서서 언론 통제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사실 어떻게 보면 언론을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너네가 가짜뉴스에 내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라는 청와대의 모습이잖아요. 이게 정부 부처 대변인들의 회의거든요. 그렇다는 것은 대변인들이 어떠한 입장을 내놓거나 했을 때, 정부 정책이 나왔을 때 오보가 나오면 대변인들 차원에서 적극 대변하라는 거예요. 말로 당신들 이거 오보 났어요, 이거 정정하세요 라고 하면서,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끝까지 가라는 얘기예요. 그냥 법적 절차를 밟아서 쭉 가라는 얘기지, 이게 이정현이 같이 가위표 그리면서 그러니까. 이거 법으로 눌러서 그 언론 탄압하라는 얘기는 절대 아니고요. 이 정부가 잘못된 부분들은 물론 당연히 비판받아야 되겠지만, 없는 것을 뉴스로 만들어내는 이런 상황들은 정부에서 적극 대처하도록 하자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네, 언론을 통해서 가짜뉴스나 오보가 나오는 거는 우리가 확인하고 검증할 수 있는데, 그리고 법적으로 대응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 카카오톡을 통해서 음으로 양으로 이렇게 확산되는 거 있죠. 진짜 말도 안 되는 유언비어 수준의 가짜뉴스들.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진짜? 그거는 이제 민주당에서 최민희 디지털 소통위원장이 열심히 요즘 방어하시죠. 막 고소, 고발하고. 근데 그런 건 우리들이 나서는 수밖에 없어요. 적극적으로 신고하고, 팩트 정정하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SNS가 활성화가 되니까 웬만한 언론보다 더 확장성이랄까? 폭발력이 더 커진 이런 시점이잖아요. 특정한 사람들이 이걸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나부터 가짜뉴스를 막는 일종의 천병 역할, 정부 대변인을 내가 하는 거죠. 니 잘못 알고 있어. 새가 날았다 들어보니까 그렇게 안 하던데 잘못된 거잖아. 라고 그거를 신고한다든가 적극 반박을 한다든가 이 방식으로 가야 이게 효과가 나는 거죠. 저희 어머니께서 잘 하고 계시네요. 그 새날 링크를 어머니 대학 동기 카톡방에 돌리시더라고요. 네. 그 제가 어디서 봤던 글인데 이번에 명절에 내려가서 엄마 카톡을 보니까 교회 같은 데서 특히 그렇게 카톡이 돌아다니는데 가짜뉴스여서 본인이 이렇게 엄마 카톡으로 답을 했다고 그래요. 제가 누구누구 권사님 딸 누구누구입니다. 앞으로 이런 가짜뉴스 배포하시면 제가 이 계정에 있는 분들 전부 다 신고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썼더니 그다음부터 안 온다고. 그런 경우 많아요. 심지어 이제 우리도 전라도 광주인데도 불구하고 어머니가 가짜뉴스 받으면요 저한테 보내주세요. 맞냐 틀리냐 이렇게 물어보죠. 이 말이 사실이냐? 근데 그러면은 링크를 이렇게 전달을 하실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 정도 그 할 수 있죠. 정도는 하시죠. 왜 이러세요? 대단합니다. 우리 진보 엄마를 뭘로 하시고 지금. 뭐 오보든 가짜뉴스든 그 경기가 또 애매한 부분도 있어요. 진짜로 의도는 없었는데 가짜뉴스일 수 있잖아. 근데 그걸 통칭해서 오보라고 하는데 오보라고 지금 표현한 것 같은데 노무현 정부 때의 언론을 대하는 방식 서로 유착하지 않겠다. 이 느낌이 분명히 있었고요. 출입처 제도에 대한 그 논박이나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 언론이 정부를 비판하는 기능을 너무 친하면 그 기능이 없어지고 또 안 친하면 또 악의적으로 또 까대기 해서 이런 거 있잖아요. 왜? 좀 봐달라고. 기본적으로 언론의 수준이 지금 너무 많이 떨어졌어요. 네, 이명박근혜 정권 10년 동안 기본적인 글쓰기 능력, 우라카이를 하더라도 이게 좀 주술 관계도 좀 맞추고 이게 인과관계도 좀 맞추면서 좀 이렇게 문장을 써야 되는데 지금은 양으로 승부하잖아요. 무조건 속도와 양으로만 승부하다 보니까 기자들의 기본적인 기사 작성 능력이 너무 떨어져서 이 전반적인 하향 평준화 됐다고 해야 되나? 맞아요. 하향 평준화. 예. 너무 안타까워요. 이게 언론 수준이 너무 떨어져서 이제 좀 다시 재정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준이 떨어지는 것도 저는 다양성 일부라고 생각해요. 수준이 떨어지면 사람들이 그걸 안 보게 되거나 안 듣게 돼서 떨어진다. 이게 이제 언론 시장이라고 하는 공간에서의 그건데 그게 다양화된 세상이 있잖아요. 그중에 우리가 알고 있는 매체가 몇 개나 될까요? 수준이 높고 낮고 한 여러 가지 그 와중에 이제 사실 정말 소규모 중소 언론사는 가짜 뉴스를 악의적이지 않으면 못 써요. 그 사람들이 취재력이 얼마나 있다고. 근데 진짜 중요한 메이저 언론사들이 의도적으로 동아일보처럼 가짜뉴스를 정부 당국자가 2차례 방북해서 북한의 평창 올림픽 참가 문제를 논의했다. 했다! 봤어, 이 새끼들이 지금. 봤다고. 그런 정도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결론적으로는 그래요. 우리가 가짜뉴스에 특히 SNS는 대응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사실 우리도 의도치 않게 오보나 가짜뉴스를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부류의 정치인들한테. 그래서 고소당하고 그러지 마. 예. 근데 저쪽이 너무 악의적이니까 예. 100개 중에 한두 개가 그렇게 나가면 뭐 우리 입장에서 그게 저는 영광 같은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요즘 털 조심은 이봐요. 오늘도 지금 그 문제 때문에 통화하고. 에이 참. 제가 어제 머리털을 염색했습니다. 정말 다 털어버린다 진짜. 부드러운 이야기, 재밌는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나로라고 혹시 기억들 나시죠? 네. 장흥. 고흥이죠? 고흥. Sorry. 나로호가 발사해서 실패했잖아요. 네. 다시 말씀드리지만 2007년 대선 때 대통합 민주신당인가요? 정확히는 몰라요. 민주자는 들어가요. 제2공약이 우주항공시대의 개막이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이명박의 공약은 한 번 더 대우나 이런 거였어요. 그래서 한국이 이게 좀 늦는다. 세계적으로 양대 강국, 우주항공의 양대 강국은 러시아와 미국이잖아요. 거기에 이제 제3주자로서 지금 중국이 뛰어들어서 엄청나게 발전했다고 하고, 로켓 같은 거 발사하거나 위성을 띄우거나 할 때 우리는 러시아 쪽의 기술적인 도움이랄까 이런 걸 되게 많이 받았었는데 설계, 제작 모두 독자 기술로 만든 한국형 발사체가 지금 모습을 드러내서
올 10월에 첫 시험 발사가 예정돼 있다고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하고 나서 얼마 안 있었을 때 그 탄도 중량 제한 해제한다는 협상을 다시 했었잖아요. 그랬었죠. 이 결과가 이렇게 빨리 나오는 거죠. 우리나라가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과학기술의 수준이 뭐든지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정치적으로 묶여있는 거죠. 이것도 결국에는 또 북한과의 어떤 평화 시스템하고 또 연결되는 건데, 이게 정치적으로 묶여있다 보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못했던 거예요. 안 했던 거라고 해야 되나? 어쨌거나 결과적으로는 안 하고 있었던 건데, 작년에 탄도 중량 제한을 했는데 올해 초에 바로 이렇게 결과물이 나온다는 건 정말 대단한 거죠. 이거 확 북핵이랑 연결시켜가지고 정은아 카피 좀 해줘. 매뉴얼. 사실 지금 나와 있는 뉴스를 보면 이 한국형 발사체라고 하거든요. KSLV-2라고 하는데 이 한국형 발사체가 추력이 75톤 추력이에요. 밀어 올리는 힘이 75톤 추력의 1단 로켓을 성공시키는 것이 목표거든요. 물론 이제 2단 로켓도 있고 위성을 지구 정지 궤도상에 올리는 것이 목표이긴 하지만 1단 로켓의 추력이 75톤이라는 것은요. 지구상에서 만들어진 로켓의 최고봉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 기술과 러시아 기술하고 동등한 기술이에요. 이 75톤 추력의 로켓을 하나 개발해서 완성이 되잖아요. 그럼 이거 다음에 하는 것이 이 로켓을 4개를 묶어서 쏩니다. 그 클러스터라고 하는데 묶어서 쏘는데 이 묶어서 쏘는 것 중에 최고봉은 현재 미국에서 얼마 전에 발사한 그 민간 기업에서 한 거 있죠. 네, 스페이스X에서. 예. 그 로켓이 이 75톤짜리 로켓을 9개 묶은 것을 3다발을 묶었어요. 그게 성공한 거거든요. 더 이상 추력을 내는 것은 비용 대비 효과에서는 떨어지기 때문에 이 75톤 로켓만 완성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이 클러스터 한 것에 대해서는 미세한 조절을 통해서 발사 성공을 시키는 요 작업만 남은 거죠. 그래서 사실은 대우주 시대를 열어가는 가장 기본은 75톤 로켓 추력을 갖는 것을 성공시키는 것이에요. 약간 곁다리 이야기지만 이번에 스페이스X에서 이제 수백 톤짜리 로켓을 성공한 건 이번에 우리 한국에서 이렇게 개발했다는 거하고 약간 개념이 다르죠. 원래 미사일이든 로켓은 일회용이잖아요. 그렇죠. 한 번 쏘면 끝이잖아요. 근데 이번에 스페이스X에서 그 개발한 건 재사용하기 위한 거였어요. 맞아요. 예. 그래서 우주 공간으로 쏘아 올리는 그 대상 물체의 무게가 보통 1.5톤에서 2톤짜리를 우주로 보내기 위해서 수십 톤짜리 엔진을 쓰는 거거든요. 그런데 요번에 그 스페이스X에서 만들었던 건 300톤짜리 물체를 우주로 보내기 위해서 개발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인류 역사상 그 만들었던 로켓하고는 근본적인 개념부터 조금 달라요. 지금까지의 그 로켓이 그 무기 그 크면은 인공위성 2, 3톤짜리 인공위성을 우주로 보내기 위한 거였다면 스페이스X에서 이번에 이제 펠컨 헤비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서 이 재사용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뭐 화성이든 달이든 물체를 보내서 수백 톤짜리 물체를 보내서 다시 교환시켜 가지고 다시 재사용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갈 길이 조금 더 남았다 그런 거죠. 알겠습니다. 제가 설 연휴 때 우리 아이한테 너무 미안한 거예요. 평상시 때 못 놀아주니까 가보고 싶다는 데가 어디냐 물었더니 롯데 제2 롯데월드 있죠. 예. 가자. 전망대 가자. 27,000원. 그러니까 1인당 27,000원. 여의도에서 주로 있으면서 63빌딩은 너무 많이 올라갔어요. 롯데 이타운은 우리가 방송으로 너무 욕을 많이 했기 때문에 네. 난 솔직히 가기 싫었는데 아이한테 추억 하나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본방학이거든요, 지금. 네. 갔어요. 줄을 입장권을 끊어서 실제로 엘리베이터 타기까지 거의 2시간 반 정도 걸리더라고. 우와. 시간대별로 대기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들어가는데 항공기 타는 것처럼 검은색도 통과해야 돼요. 거기 내 가방 안에 커터칼이 있는 걸 다 알아. 다 꺼내갖고 전자담배 이런 거 갖고 못 들어가요. 라이터 같은 것도. 근데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사실 고층 어느 특정 고층 이상 올라가니까 63빌딩이나 롯데타워나 느낌이 비슷해요. 고층이라는 느낌이 아주 높다 낮다 이런 느낌이 별로 안 들고 고층이네 이런 느낌이에요. 겁나 높네. 겁나 높네 이런 느낌이야. 그러니까 63빌딩의 전망대가 60층에 있어요.
롯데타워의 전망대는 118층부터 119, 120층 이런 식인 거지. 딱 두 배인데도 느낌은 거의 비슷해요. 근데 제가 그때 뭘 느꼈냐면은 진짜 인간의 바벨탑 같다 이런 생각했었거든요. 끊임없이 이제 하늘로 향해 가는 그게 높아지기 시작하는. 세계에서 4번째가 5번째가 높은 위치에 있는 빌딩이라고 하더라고요. 여기 지금 말씀하신 로켓을 발사해서 우주에다가 쏘고 지구 주위를 돌게 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인간의 끝없는 어떤 그 열정 탐험. 건물로는 안 되는 거고 건물은 높이 세워봐야 그만큼 이제 위험도가 증가한다고 봐요. 그러니까 인간이 아무리 건물을 짓는 기술이 발달해도 100층 이상 높인다는 건 굉장히 위험한 일이더라고. 내가 봤을 때 멍청한 짓이고 로켓으로 쏴서 올라가면 돼. 근데 그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 미국이 그 아메리카 땅 인디안 총기 휴대하고 그런 이야기처럼 언젠가는 분명히 우리 인류가 지구를 떠나서 다른 행성에 정착할 날도 분명히 올 거라고 봅니다. 이게 이미 일본 후쿠시마라든지 뭐 등등에 의해서 이미 버린 지구가 돼가고 있잖아요. 언젠간 떠나야 돼. 열심히 노력들 하시고요. 박영선 의원이 평창의 올림픽에 응원을 가서 자격이 안 되는데 윤영빈 선수의 사진 찍는 곳에 가서 이제 사진 촬영했다. 이 논란이 지금 정치인이 과도하게 사진 같은 거 찍히고 그러는 건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안 들어가셨으면 좋았을 텐데. 이게 규정상 피니시 존에 다른 사람이 들어가는 게 어떤 규정이 있고 어떤 금지사항이 있는지를 알면서도 들어갔던 게 아닐 것 아닙니까? 문제는 박영선 의원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김진태예요. 자유한국당 의원총회에서 이렇게 발언했어요. 월요일 날. 올림픽 선수가 금을 밟으면 실격되죠? 이런 정치인도 실격돼야 합니다. 아웃돼야 합니다 하면서 세상에 김진태가 박영선 의원을 이제 형사 고발할 것이다. 아니 그 김진태 이인양반이 박영선 의원을 형사 고발하면 무고죄로 바로 걸릴 텐데. 지금 이렇게 박영선 의원이 공격을 받으니까 이때다 싶어가지고 자기도 지금 숟가락 올리는 거예요. 근데 보면은 얼마 전에 이 사람 지금 무죄 확정받았죠. 거짓 문자 발송한 것에 대해서. 그 전까지 조용히 있다가 이거 지금 확정되니까 이때다 싶어가지고 지금 다시 나대는 거잖아요. 예, 이름 좀 다시 이제 올려놔야죠. 여기저기다. AD 카드도 없이 출입 금지 구역에 들어갔으니 위계 또는 위력으로 IOC의 관리 업무를 방해한 업무 방해죄에 해당된답니다. 그것부터 가짜뉴스예요. 김진태를 보고 있으면은 그냥 개인적으로는 저 주둥아리 꼬매버리고 싶다. 실제로 법사위 같은 데서요, 김진태 발언하는 거 보면은 말 한마디 한마디가 아주 혈압이 올라와서 쓰러질 것 같은 그런 식의 말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막 우기기 대마왕 이런 거. 다른 사람이, 그러니까 평상시 때 긍정적 이미지를 갖고 있는 국회의원이 말했다 그러면 박영선 잘못한 거 맞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게 박영선 의원을 상대 비교를 하니까 똑같은 뉴스를 보고 박영선 의원을 욕하는 느낌이 아니고 김진태는 네가 더나 빠이 야 이런 느낌이 되는 거예요. 아니 똥통에 들어가서 모욕하고 나온 놈이 어디 좀 그 방구 좀 꼈다고 그걸 더럽다고 지금. 그것도 일부러 낀 것도 아닌데. 김진태한테 좀 그 부탁드릴 말씀이 있어요. 김진태 이 양반 그 이번 강원도지사에 한번 출마하시라. 그래서 강원도지사를 한번 노려보시는 게 어떠느냐. 빨리 국회의원직 내려놓고 강원도지사를 한번 도전해서 그냥 초야에 묻히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좀 부탁을 좀 드립니다. 강원도지사가 초야에 묻히는 자리인가요? 떨어지니까 들어가면. 나가면 떨어지니까. 왠지 안철수한테 정신 차리라고 하는 조언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한번 해볼 만하잖아요, 강원도지사. 총선이 한 2년쯤 남았잖아요. 21대 총선. 거기에 김진태는 반드시 떨어진다고 봐요. 춘천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20대 총선 때도 김진태 떨어뜨릴 수 있었는데 박빙으로 김진태가 이겼어요. 그 사이에 온갖 막말들 쏟아내면서 국정농단 때 춘천은 그냥 김진태 물러가라. 그런 촛불이 계속 커졌을 정도로 지금 반감이 심한데 그래서 저는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국회의원 탄핵제도 반드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지역구에 있는 유권자 몇 명 이상이 일단 발의할 수 있고 그러니까 홍준표만 해도 주민 소환제가 있어갖고 결국에는 뭐 표수 뭐 몇 장 뭐 이런 걸로 해서 결국은 안 되긴 했지만 그런 자리가 있다 보니 일단 당선되고 나면 4년 동안 어떤 식으로도 끌어내릴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주민 의원이 지금 발의해놨죠. 박주바리 의원님. 그 국회의원 소환제도 이렇게 법률 발의를 해놨는데 사실 그게 국회에서 통과될지는 불확실하죠, 현실적으로. 당사자들 내 문제, 자기들 문제니까. 사실 국회의원 소환제 대역에 관한 문제는 법률로 해야 될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헌법에 한 줄만 들어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헌법이 개정될 때 한 줄만 들어가면 끝나는 문제고 그러면 반드시 법률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헌법에 들어가 있다면. 근데 지금 헌법에 없기 때문에 소환제도 자체가 없어요, 헌법에. 그래서 법률을 만들 때 국회의원들이 보이콧하면 못 만들어요.
그런 건데 헌법에 한 줄만 들어가면 국회의원들이 보이콧할 수가 없습니다.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자, 박영선 의원님께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박영선 의원이 현존하는 더불어민주당의 가장 전투력하는 짱인 국회의원이라고 생각해요. 토론을 하거나 청문회 같은 거 하면 가장 전투력이 짱이잖아요. 그럴 때 생긴 어떤 논란들 같은 거를 이겨내시고요. 가급적이면은 국민들 속으로 좀 들어오는 어떤 그런 마인드를 좀 더 가지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해요. 공감력이 조금 덜 하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전국 자치단체가 올해 채용하는 공무원은 25,692명입니다. 작년보다 5,689명 늘어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직렬별로 보면 응시자가 가장 많은 일반직 7, 8, 9급이 3,200여 명 늘었습니다. 7급이 915명, 8, 9급이 17,804명으로 총 18,700여 명을 뽑습니다. 사회복지직은 작년 12월 1,489명을 추가 선발한 데 이어 올해도 1,765명을 새로 채용합니다. 치매센터와 방문간호 사업 강화를 위해 보건간호직 등은 전년보다 771명 는 1,473명을 뽑아 읍면동 보건진료소 등에 배치합니다. 미세먼지와 대기오염 등에 대비한 환경직, 조류인플루엔자 AI와 지진 대응을 위한 방재안전직은 각각 700여 명 정도 증가한 2,535명과 2,744명을 선발합니다. 특히 이딴 화재 참사 영향으로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소방직 채용 규모가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작년보다 63% 급증한 5,258명을 선발하는데 소방 인력 확보율이 낮은 충북과 전북, 경남 등의 현장 인력 확충이 대폭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장애인과 저소득층 등 취업보호 대상자의 공직 진출 기회도 확대합니다. 장애인은 7, 9급, 저소득층은 9급 시험에서 법정 의무 고용 비율 3.2%보다 높은 4.6%와 4.5%를 각각 채용하기로 했습니다. 16개 시도의 지방공무원 필기시험은 9급은 5월 19일, 7급은 10월 13일 각각 실시하며 서울시는 올해 1회와 2회 7, 9급 시험을 각각 3월 24일과 6월 23일에 별도로 시행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 지금 지켜지고 있는 올해 지방공무원을 25,692명을 더 뽑는데요. 역대 최대 규모랍니다. 그래서 일반직 7급이 915명, 8, 9급이 1,748명, 소방직은 전년 대비 62.6% 늘어나서 5,258명을 뽑고요. 장애인 저소득층 채용도 법정 의무 고용 이상으로 확대한답니다.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을 지금 본격적으로 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잠깐만요. 저 학원 좀 등록하고 올게요. 한번 해보고 싶네요. 마차님이 그 상대적으로 우리들한테 끼어 있으니까 네. 젊어 보이죠. 지금 이거 관련해가지고 공무원 시험 보는 곳에 가면은 대왕 대비벌이세요. 아니, 나이 제한은 없잖아요. 없죠. 예. 없지만 예. 지금 방송 들으시는 분이 착각하는 게 푸른 나무는 30대, 마차님 20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거 아니세요. 목소리만으로 보면 제가 항상 가끔씩 듣는 말 있잖아요. 목소리는 젊은 줄 알았는데 이렇게 나는 30대, 마차님 20대로 보고 있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안정적으로 오랫동안 뭔가 일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이번 기회에 진짜 한번 도전해 보시는 것도 좋겠네요. 근데 너무 나이 드셔갖고 하지 마세요. 젊은 사람들 나는 기회 뺏는 거라고 생각해. 퇴직을 한 몇 년 남겨두고 공시 봐가지고 공무원 되신 분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얘기 네. 있잖아요. 그러면 그분 때문에 앞기창창한 젊은이가 떨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저는 반대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근데 이게 공무원이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20대 때 잠깐 한 6개월 정도 계약직으로 보건소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한 적이 있는데 그때 나는 정말 죽었다 깨나도 공무원은 못하는구나 생각을 했었어요. 기본적인 생활 패턴과 그 앞으로의 캐리어를 생각해 보니까 숨 막혀 죽을 것 같더라고요. 또 도저히 못하겠던데. 그런데 또 그게 몸에 맞아서 정말 재미있고 즐겁게 일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 안에서도 나처럼 이게 몸에 안 맞는데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일자리이기 때문에 그 고통을 감수하면서 버티는 분도 계시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겉에서 보기에 편하다고 해서 아무나 하는 게 아니구나. 대표적인 게 소방직이잖아요. 소방직이 옆에서 보기에는 유니폼 입고 다니고 뭐 이렇게 누군가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라서 멋있어 보이지만 그거를 평생의 직업이라고 생각하면 그걸 돈 준다고 누구나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 비슷한 이야기 들어본 적 있는데 저랑 같이 미국 회사 다녔던 친구가 2년 공부해서 5급 행정직 들어갔거든요. 네. 그 친구가 저한테 그랬어요. 너는 안 돼.
넌 못 견딜 거라고. 네. 내가 보기에는 마찬가지 공무원 스타일인데. 정말요? 예. 뭔가 왜 능욕당하는 거 같지? 아니, 그러니까 그 스타일이 그렇다고. 이게 안정적인 일자리가 보장이 되면 굉장히 자기의 능력을 발휘할 스타일이에요. 오히려 공무원에 잘 맞는 스타일이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공무원에 안 맞는 스타일이죠. 돌아버리죠. 막 그게 그렇지. 답답해가지고. 나는 바로 주먹으로 쳐버렸어. 과장이 뭐 잘못된 거 시키면은. 근데 내년 1월에 국가직 전환을 앞두고 있다고 해요. 소방직이.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국회에서 야당들이 막 반대를 하지만 결국엔 정권 잡은 대통령이 이런 방식으로 해서 계속 이제 일자리, 공공부문 일자리 늘려가는 것이고, 저는 이제 일자리 늘리는 문제가 아니고요. 이런 부분도 있어야 돼요. 정권 욕 안 먹이려면. 나는 공무원들이 서비스직이라는 거를 인식하고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공무원은. 예. 일부 검사들이나 뭐 그런 사람들뿐만 아니라 대체적으로 보면 그게 권력이라고 인식하고 들어간다거나 갈 데가 없어서 일자리 때문에 들어간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나는 공무원 해야겠다 하는 게 일자리 없어서가 아니라 들어가서 대국민 서비스를 잘하는 직종으로서의 어떤 투철한 직업의식이 없는 사람들은 나 공무원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 그런 거 있잖아요. 노량진에서 대부분 다 공시생들이에요. 근데 쓰레기 버리고 꽁초 버리고 하는 게 너무 심각한 거야. 그 동네 사회적 문제 같은 거예요. 바닥 상태를 보면은 대번 느끼죠. 이런 마인드 가진 사람들이 공무원 하는 건 난 반댈세. 그거를 수년 동안 봐왔기 때문에 알아요. 꽁초나 쓰레기 같은 것도 누구나 다 그냥 길거리에 버리면 안 되겠다 싶은 생각이 좀 들어서 조금 귀찮더라도 더 들고 가서 쓰레기통에 버린다든지 그런 마인드 가지신 분들이 공무원을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몰래카메라가 따라붙어가지고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1년 동안 쓰레기 같은 거 막 버리는 사람은 무조건 탈락. 이런 방식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 그러면 북한 그 제도를 좀 차용해가지고 서로 감시하도록. 그래서 서로 평가해서 평가서를 제출하는. 하루 일과 끝나면 335 모여서. 이번 정부의 올해 지방공무원 채용 계획에서 보면 특기할 만한 사항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회복지직 채용인데요. 이건 이제 작년 12월에 긴급하게 추가로 해서 1,489명을 선발을 했는데 이것에 이어서 올해도 1,765명을 채용한다는 거거든요. 계속 복지 서비스를 늘려나가겠다라는 정부의 의지가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저쪽 야당 쪽에서 항상 비판하듯이 그냥 공무원, 행정직 공무원 이러면서 철밥통 이런 개념이 아니라 철밥통 개념의 공무원이 아니라 이렇게 특화되어 있는 요소에 필요한 곳에 공무원 증원을 한다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이번 겨울을 지나면서 우리가 화재 현장에서 굉장히 그 고통스러운 모습들을 많이 봤잖아요. 거기에서 지방직에 있으면서 어쩔 수 없이 소방관 처우 문제, 그다음에 증원 문제에 시기를 놓쳤는데도 불구하고 못하고 있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국가직으로 전환을 하면서 특히 법정 소방인력 확보율이 낮은 충북하고 전북하고 경남에 소방인력을 확충하는 계획을 세운 거거든요. 경남. 네. 홍준표의 경남. 예,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화재나 제천 화재 같은 경우 충북은 305%를 증원을 하기로 했고요. 전북은 301%, 경남은 220%씩 이렇게 신규 소방관 채용을 늘려나가고 있어요. 이러한 것이 사실은 우리가 화재 나면 매일 그 담당 공무원 징계, 그다음에 형사처벌, 그리고 대충 배보상으로 끝내고 이렇게 뭉개는 시스템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무엇인가 바닥부터 바꿔나간다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홍준표처럼 페이스북으로 입으로 똥 싸는 이런 정치가 아니고 네. 홍준표가 자기는 경남 도지사 할 때 불이 한 건도 안 났다. 인명사고가 없었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다 거짓말이었고요. 공약은 지키라고 있는 겁니다. 빌곡자 공약 하시는 분들 반성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문재인 화이팅. 결혼 기념일이라고 남편이 꽃을 사갔더라고. 아, 행복하겠다, 언니. 차라리 돈으로 주지. 먹을 수도 없고 나중에 버리기도 힘들고 말이야. 그러나 마음을 전할 때 꽃보다 좋은 것은 없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돈이 전부는 아닙니다. 꽃은 기쁨과 슬픔을 함께합니다. 새가 날아든다와 연대하는 전국 꽃배달 자미원 꽃집. 010-3608-7576. 여보, 고마워.